지우분사. 1, 2, 3 다 이러는 거였지? 잘했네. 왜 이렇게 내가 이거냐? 오늘 인스타를 봤는데 수능 그거 딱 수영 무슨 그다 141414 넘기는 아 그랬나? 아직 안 봐봤어 내가. 저희 미래가 그려졌거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뭐 미래가 그래. 하트 4번까지 미리 했구나. 4까지였냐 내가? 3까지 줬던 것 같은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능날이라고. 아이고 저기 여진이도 언니랑 밥 먹으러 간다고. 아 진짜.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를 좀 이어서 해야겠죠? 그때 7과 그 그래머 빌드업의 어법을 좀 설명하다 말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제 7과 어법을 좀 위주로 볼 겁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8과 본문을 나갈 건데 아마 8과 본문 다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할 부분이 조금 많거든. 중요하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설명할 차례였죠? 분사에. 분사 그때 좀 하다가 말았어갖고 4-2번인가? 4의 2번이요? 아, 그 2번이 그 시험 포인트 설명하는 거였나? 그때 현재 분사 대 동명사까지 설명했네요, 제가. 맞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으로 이어서 필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7과 본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7과 문법에서 분사 파트를 했었는데 요거를 간략하게만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사라는 것은 이제 준동사의 일종으로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ing형으로서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사의 ed형으로 쓰지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죠.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동 뭐뭐 되는, 뭐뭐 해진, 그리고 이제 뭐 완료는 뭐뭐 한, 뭐뭐 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사라는 거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기본이 중요하겠고요. 분사가 특히 이제 보어로 쓰일 때랑 수식어로 쓰일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필기를 했었죠. 수식어로 쓰일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거나 또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그때의 차이점은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뒤로, 보통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또는 목적어에 따라서 이제 주어가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pp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왔다면 목적어가 하는 거면 ing, 목적어가 당하는 거면 pp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구분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포인트에서 첫 번째로 말했던 게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거였는데,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뭐뭐 하는 중인으로 해석을 해서 말이 되면 현재 분사고 말이 안 되면 동명사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번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우리 분사 파트를 배운 이유라고 봐도 됩니다. 가장 핵심이자 정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무엇이냐? 현재 분사, 즉 ing형과 그리고 vs 과거 분사, PP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분사를 배운 이유라고 보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사라는 거에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서로 상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의미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반대 의미예요. 반대 의미. 그래서 학교에서 이 분사를 가지고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요. 중등부 기준으로는 현재 분사 대 동명사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ing와 pp를 비교하는 것,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리고 고등부로 올라가면은 무조건 이 시험밖에 안 나와요. 이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 외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별법을 알려면은 이 수동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잠깐 당장 표시하고 수동태를 좀 간략하게만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수동태가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학습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흘렀으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잠깐 수동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수동태, 뭐 비동사의 PP 형태로 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 배웠었는데 이제 수동태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동태의 개념인데, 자, 수동태라는 거는 당하는 녀석, 즉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 이게 이제 수동태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수동태인데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문법식으로 말하면 바로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 자,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야. 자, 그러면은 얘들아, 목적어가 안 나오는 형식이 있죠. 대표적으로 1형식, 2형식이죠. 즉 목적어가 안 나오는 1, 2형식에서는 우리가 수동태를 쓸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형식과 2형식에서 쓰이는 동사의 이름이 있거든요. 자동사예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말하자면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동사 구분하는 거거든요. 자동사와 타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문장의 오형식을 왜 배우는 거냐면요,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려고 사실 배우는 거예요. 원래는. 자동사라는 말의 이 말뜻이 뭐냐면요, 이 자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있어도 의미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 즉 자동사는요, 그냥 지가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가 지가 하는 거예요. 주어가 뭔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타동사는 뭐냐면요, 타가 타인 할 때 타거든요. 남타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타동사라는 건 남에게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남에게 영향을 끼치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때는요, 남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남은 목적어예요. 목적.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대상에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인데, 자, 쌤이 예를 들어볼게요. 쌤이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갔어.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걸어갔는데 행동을 한 거죠. 그럼 이 행동이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습니까? 안 줬죠. 그럼 이게 뭐예요? 자동사예요. 됐어?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 자, 근데 내가 지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꼭 집어갖고 지유를 이렇게 바라봐. 그러면은 여기서는 대상이 명확하죠. 내가 바라보는 거에 목적이 나오고요, 목표물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다 타동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선생님, look이라는 단어도 있고 see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자동사거든요. 얘는 타동사야. 그럼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see는 내가 의도를 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see예요. 됐어? 왜냐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타동사가 되는 건데, look이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 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이다?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그냥 딱 떴어. 딱 떴는데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서진이랑 눈이 그냥 잠깐 마주쳤어. 그럼 이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랑 이렇게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자동사 타동사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거고요. 다시. 자, 수동태라는 거는 피해자, 즉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동사는 수동형으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동사는 수동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목적어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수동태를 공부할 때 일단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우리가 능동형 같은 경우는 보통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어차피 나 수업 중이니까 다음 내가 저기 언제냐 내일 와서 어차피 확인할 건가 그때 다시 자, 능동형은 보통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결론부터 쓴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 보자면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이런 평범한 삼형식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능동형이죠. 능동형. 능동형이란 건 뭐다? 얘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지가 하는 거. 수동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얘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고 하죠. 얘 입장.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빼서 주어에 얘는 맨 뒤로 빼서 얘 목적어. 그리고 수동태라는 녀석의 기본적인 형태는 비동사의 PP라는 형태를 쓰죠. 그렇죠? 여기서 PP가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분사 파트에서 배운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수동태가 되는 건데 위아래 문장을 비교해보자면 수동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요. 왜냐면 기존의 목적어였던 놈이 앞으로 빠져서 요놈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능동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녀석이 어떤 행동을 가하는 대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능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동태에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ing와 pp를 구별한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냐면 ing는 능동의 의미가 있고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문제는요 역사상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출제율이요 100%예요. 100%예요. 100%.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비단 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내신에서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문제를 안 낸 학교를 저는 일단 본 기억이 없어요. 그 정도로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 99.9999%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자체가 시험 유형이에요. ing 쓸래, pp 쓸래.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풀이법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익혔습니다. 그럼 개념을 익혔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걸 알아야겠지. 자, 그래서 그 풀이법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풀이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요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하나만 쓰면은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를 다 이용해야 되는데 자, 간략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는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해석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먼저 좀 자세하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해석을 이용해서 푼다는 건 뭡니까?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능동은 하는 거고 수동은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다시 한번 ing는 뭔가를 하는 거고요. 이 과거분사는 뭐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요 해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그러면은 얘가 하는 거구나, 얘가 되는 거구나,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해석만 하면 쉽게 풀리겠죠. 하지만 막상 우리가 해보면 쉽게 안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석을 이용해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봐봐. 우리가 이 준동사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한다. 준동사라는 건 동사에서 파생된 거라 했죠. 그렇죠? 동사에서 파생된 거야. 그래서 모든 준동사들은 일단 어떤 행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행동의 속성. 우리가 만들다라는 동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킨 거잖아요. 만들기 위해도 되겠고요. 만드는 것도 되겠고, 만드는 중인도 되고, 만들어진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게 다 뭐야? 준동사들이에요. 준동사.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동사형을 우리가 어떤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켰지만 기본적으로 행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동사가 나오면 항상 이 동사와 수반되는 영혼의 파트너가 있어요. 누굽니까? 동사의 파트너가 누구예요? 주어잖아, 주어. 당연히. 우리가 주어 동사가 사실상 한 세트라고 보면 돼요. 이 주어가 이 동사를 행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 해석을 할 때. 자, 즉 무슨 말이냐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해석을 이용할 때는 이 ing가 이렇게 해석된다, pp가 이렇게 해석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건 다 알아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아니 요즘엔 초딩들도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 그래서 해석을 이용하는 거에서 이거는 그냥 기본값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누가 하는 거냐, 지금 누가를 찾아야 돼요. 누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라는 거는 당연히 주어에 해당할 거 아니야. 근데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거를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상 주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뭐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예시를 한번 보자면은 뭐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a movie that's interesti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interested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골라야 되냐면은 정답이 얘가 됩니다. interesting. 왜 interesting이 되냐면요. 자, 요 녀석이 하는 거고 요 녀석이 되는 거다라는 건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거라 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당연히 또 무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영화가 흥미를 주는 거냐, 영화가 흥미를 받는 거냐. 당연히 영화는 흥미를 줘야겠죠. 영화가 어떻게 흥미를 느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ng형을 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한번 보자면 예를 들어서 I found the movie 똑같이 써볼게요. 비슷하게 interesting 그 다음에 interested. 자, 이렇게 예문을 썼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떠냐? 마찬가지로 ing와 pp가 나왔는데 미리 말하자면 역시나 이번에도 ing가 정답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의 주어가 I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I가 주어가 아니고요. 앞에 나와 있는 또 movie가 주어입니다. 선생님, 얘가 왜 주어예요? 지금 요 녀석의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생긴 오형식 구조거든. 그러면 목적격 보호라는 거는 얘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 얘를,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 주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영화가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이 영화가 재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ing형을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 해석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누가 하는 건데, 누가 당하는 건데, 그 누가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해서 얘를 주어라고 생각해버리면 나는 재미를 느껴야 되니까 interested가 답이 돼버리잖아.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I가 의미상 주어가 아니에요. 영화가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영화가 재미를 준다라는 ing형을 써야 정답이 된다.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do writing 또는 written in as mine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뭐냐면 written이 정답인데요. 자, 왜 written이 정답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writing은 글을 쓰는 거고 written은 글이 쓰여진 거잖아. 그렇죠? 자, 이거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the book이라는 주어가 나왔는데 주어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동사가 안 나오고 ing나 pp가 나왔네. 그래서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꼽살이 껴있죠. 그렇죠? 이 꼽살이 껴있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이건 팁인데요. 부문분석 팁인데 주어 동사 사이가 멀어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건 얘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우에 writing 또는 written의 의미상 주어는 뭐냐? 수식받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수식받는 명사. 얘가 수식을 받고 있죠. 더 북이. 따라서 책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책 입장. 책 입장에서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책 입장에서는 글이 쓰여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written이라는 형태를 쓴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해석을 이용해서 풀 때는 내가 계속 세 번째 강조하고 있지만 하는 거냐 되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되는 거냐. 즉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문 세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버전인데요. 첫 번째 주격 보어의 버전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 두 번째 목적격 보어 버전이고요. 세 번째는 수식어 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예문은 어차피 다 쓰셨을 테니 이거를 좀 지우고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분사라는 건 결국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인드맵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분사라는 건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는 수식어로 쓰이거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보어라는 것도 결국에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죠. 됐어요? 자,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럼 우리가 이 각각 세 가지의 경우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라는 거를 제가 지금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사를 수식해줄 때는 어떤 놈이 의미상 주어냐? 수식 받는 명사. 얘가 의미상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주격 보어는 당연히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고 목적격 보어는 당연히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지금 제가 필기한 요 노란색 부분 여기가 바로 뭡니까? 다 의미상 주어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항상 이제 ing와 pp를 구별하는 문제를 풀 때는요 뭐가 체크되어 있어야 되냐면 의미상 주어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검사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데일리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니네가 워크북 숙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 뭐 변형 문제 이런 걸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변형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ing와 pp를 구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의미상 주어 찾는 거.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그리고 의미상 주어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 의미상 주어를 표시 안 해서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중등부에 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능동과 수동, 즉 ing와 pp를 구별하는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설명드릴게요. 여기 좀 지우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수동태의 특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수동태 특성 활용. 자,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인데 수동태의 특성을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지웠던 내용에서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ing형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만 과거분사 pp형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됐어요? 일반적으로요. 자, 근데 이걸로만 풀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직관적이고 빨리 풀 수 있잖아. 우리가 쓱 봤을 때 예를 들어 아까 예문을 지었는데 The book written in 2000 뭐 이렇게 나왔잖아. 제가 이렇게 썼죠. 그럼 written 뒤에 목적어가 없었거든. written 뒤에 목적어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pp라는 형태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 방법만으로만 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ing와 pp 뒤에 각각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로 풀 수 있는 건 여기에 한해서만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해서. 됐어? 여기랑
뭐 여기 요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뒤에 올 때만인데요. 더 쉽게 말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했었죠. 그렇죠? 근데 분사가 앞에서 뒤로 꾸며줄 때, 즉 한 단어일 때는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 근데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 즉 ing가 만약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pp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면 목적어가 안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풀기에는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따로 안 쓸 거지만 다른 경우가 있어요. 즉 ing 뒤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오지만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pp 뒤에는 원래 목적어가 안 나오지만 반대로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예, 여러분이 저런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선생님 아까 전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하라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단은 순서로 제가 말해줄게요. 순서. 첫 번째는요. 우선은 이 특성을 활용해서 푸세요. 수동태 특성을 활용해서. 수동태 특성을 활용해서 문제 풀기를 하라는 겁니다. 능수동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왜 이걸 먼저 하냐면요.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빨리 풀 수 있어요.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만 쓱 보면 되니까. 해석 안 하고도 일단 푸는 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만으로 풀면 좀 위험하다 했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해석은 검토 삼아서.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5번째 말했네. 의미상주어를 찾는 게 중요하다. 됐어? 이걸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요 순서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려야 의미가 있겠죠. 자, 책에 있는 예문을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여기 좀 지울게. 다.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왼쪽에 있는 것도 다 지울게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여기 written in English라고 나와있죠. written.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written이냐 writing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야. 그럼 일단 어떻게 하라고?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일단 이걸로 먼저 해봐. 그럼 일단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 PP로 답을 골라 넣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요 덩어리에 수식받는 녀석이 앞에 있는 letter이기 때문에 여기 의미상 주어 찾았네요. 그래서 자 그럼 편지가 쓰는 거냐 편지가 쓰여지는 거냐 당연히 편지는 쓰여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written이 맞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과정으로. 자 위에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standing next to me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여기 standing에 딱 해갖고 standing ing정 나오고 과거분사 stood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없네? 그럼 우리가 일단 stood를 고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풀 때.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더보이를 꾸며주는 거야. 자 제가 아까 전에 알려줬던 팁 나옵니다. 여기 더보이 주어죠? 여기 is 동사 나왔죠? 그럼 사이에 있는 거 뭐라고요? 얘 꾸며주는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이 더보이 입장에서 얘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냥 서 있는 거야. 아까 했던 말 좀 잠깐 다시 해볼게. 얘들아 서 있다라는 말은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나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게 여러분한테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자동사입니다. 아까 내가 수동태 특성에서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그래서 수동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ing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 신경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신경 쓸 게 많아요. 되게 정밀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동태, 이 능동 수동을 비교하는 문제가 왜 그렇게 매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가? 이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쌤이 말한 대로 이 과정에 맞춰서 정밀하게 풀지 않으면은 정말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분사 파트예요. 분사 파트.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제가 알려준 대로 풀되 만약에 나는 어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복잡하다. 해석만 이용하겠다. 라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오케이. 근데 문법만 이용해서 즉 수동태의 특성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걔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이거를 따져주는 게 가장 정확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분사 파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다시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음 거 이제 가주어진 주어를 좀 볼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설명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투부정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투부정사의 내용이 길 때는 이를 대신해서 가주어 이를 쓰고 진주어 to를 뒤에다 보낼 수 있다. 뭐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설명도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페이지가 12페이지거든요. 자, 12페이지에 있는 설명 한번 볼게요.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가주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주어라는 것은 가짜 주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it을 그것이라 해석하지 않고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를 주어로 해석하면 된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추가로 나온 게 뭐냐면 투부정사구의 의미상 주어라는 표현. 우리가 방금 전에도 했었던 내용이죠. 의미상 주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for 목적격의 형태를 써주는데 사람의 성격 성품을 나타낼 때는 오브의 목적격을 써준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이미 배운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두 번째 같은데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진 주어를 새삼스럽게 제가 뭐 to를 뒤로 보내고 뭐 it을 앞에다가 써준다 이 설명 다 뺄 거예요. 알겠죠? 쓸데없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가주어진 주어가 뭐예요 한다면은 제가 설명해 주겠지만 제 조심스럽게 생각하자면 여러분 중에서 가주어진 주어 개념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가주어진 주어 파트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두 가지. 아니, 세 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의미상 주어에 대한 것입니다. 의미상 주어.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얘가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객관식 기준으로. 우리 물객관식이잖아. 그러니까 객관식 기준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딱 요거 두 개만 볼게요. 알겠죠? 뭐 가주어진 주어의 개념이니 뭐니 다 뺄게요. 알겠죠? 괜찮아요? 빼도 되죠? 괜찮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지체 없이 우리 첫 번째 의미상 주어부터 가보겠습니다. 의미상 주어. 이 의미상 주어라는 게 일단 개념이 뭔지 좀 중요하거든요. 자, 지난번에 쌤이 준동사 맵을 이렇게 한번 쫙 그린 적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걸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동사를 파생시켜서 어떤 동사와 비슷한 형태의 집단을 만든 게 바로 준동사인데 이 준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동사와 뭐가 비슷하다? 첫 번째, 생김새가 비슷하고요. 두 번째,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 시제를 표현한다, 긍정과 부정을 표현한다, 해를 표현한다. 마지막이 뭐겠죠? 동사 앞에는 주어가 오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 이거였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었죠. 내가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는지 그걸 말해줄게요. 자, 여러분 다시 동사는 앞에 주어가 옵니다.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동사의 주어예요. 동사의 주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문장을 쓰던 간에 핵심은 동사거든요. 동사가 짱이고요. 주어는 약간 좀 짜발이에요. 짜발이. 자, 좀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 주어를 영어로 subject라고 하거든요. subject. 이거를 단어 사전 검색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제, 주어, 그리고 뭐 백성, 과목 아니에요? 과목? 뭐 과목도 있고요. 뭐 과목, 피실험자 이런 단어로 나오거든요. 됐어요? 이게 subject가 뭐냐면요.
서브라는 단어와 젝트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이 서브가 뭐냐면요. 너네 그 혹시 막 서브 멤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서브 멤버? 스포츠 같은 데서 나오는데 서브가 뭐냐면요. 이군이라는 뜻이야. 이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언더의 뜻이거든요. 언더. 젝트가 뭐냐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래로 던진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걸 이제 뜻풀이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요. 여러분 그 이 서브젝트라는 거는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주제, 주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저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주어라는 게 뭔가 주인 주자를 쓰는 거잖아. 한자로 주인이 되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뜻풀이를 하잖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주어는 주인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인이 되는 말이 아니고 동사의 약간 좀 하인? 동사의 꼬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동사의 꼬봉.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를 찾는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주어를 찾는 게 항상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항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얘가 중심이고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누군데 약간 이 꼬봉 개념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이 주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이나 피실험자라는 말이 뭡니까? 약간 하위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대한민국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백성이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뭔가 피지배층이라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당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둘 다. 이 서브젝트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젝트 주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이제 좀 꼬봉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 I have dinner라는 예문을 제가 하나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동사의 주어고요.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동사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항상.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준동사 형태로 바꿔볼 거예요. 준동사 형태. 이렇게 바꿨습니다. 투부정사로 썼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맞죠?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니까요. 자, 근데 have를 to have로 바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얘를 처리해야 돼요. 자, 위에 거는 나는 저녁을 먹는다거든요. 근데 아래에서는요. 내가 저녁을 먹는 것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작하고 싶은 거예요. 위에 거는 뭐다? 여기다 쓸게요. 내가 저녁을 먹는다. 저녁 식사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영어로 쓰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가 저녁을 먹는 것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잘 보세요. 아까 여기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가 나오고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나온다 했죠. 준동사도 똑같습니다.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나오고요. 준동사도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to have를 썼어. 그럼 이 dinner는 어떻게 하느냐? dinner 똑같이 쓰면 됩니다. 얘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예요. 얘야. 자, 얘를 내가 만약에 똑같이 내려서 I라고 써볼게요. 이러면은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문법적으로. 왜 오류가 생기느냐? 우리가 중딩, 초딩 때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I라는 거 인칭대명사 배우죠. 인칭대명사 I, my, me, mine, you, your, yours 우리 막 배우는 거 있잖아. 그때 I라는 녀석의 명칭이 뭐냐면요. 주격이라고 배워요. 주격. 이 격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자리. 그러니까 주격이라는 말은 곧 무슨 뜻이냐? 주어 자리에서는 이렇게 써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게 주격이라는 뜻이야. 근데 얘들아 봐봐. 아니 얘가 주어라면은 뒤에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 동사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야. I라고 쓰면.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꿔주는 거냐? 우리가 약속을 정합니다. I라고 쓰면은 문법적 오류가 생기는데 to have의 주어를 쓰고 싶어. 내가라는 말을 쓰고 싶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써준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명칭을 잘 보세요. 아까 I have dinner에서 I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have의 주어, 즉 동사의 주어라고 불렀어요. 동사의 주어. 자, 그럼 아래 나와 있는 form이는 to have의 주어, 즉 투부정사의 주어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이 투부정사의 주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는 거. 됐어요? 즉 정리하자면
의미상주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준동사의 주어를 말한다.